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강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이 공부할 2강 그리고 3강 이렇게 한 덩어리가 짝꿍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2강씩 짝을 지어서 하루 안에 해결을 해보자 라는 각오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는 아마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지금 초등학생이거나 혹은 지금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시, 소설 혹은 수필을 읽기가 참 힘들더라, 이런 친구들이 들으면 참 도움이 될 만한 강의일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문학작품을 읽어 나가야 될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강을 같이 짝지어 들을 텐데, 제가 2강, 3강 이렇게 나누어 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계속 강의를 길게 들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봐 제가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2강 듣고 나서 잠깐 쉬었다 3강 이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엄마 걱정과 참 힘센 말이라고 하는 내용의 시들을 읽어 볼 텐데요. 우리 하루, 이틀, 3일 해서 데이 1 그리고 2, 3라고 되어 있는 각각의 이 3일간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되는 시의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스텝 1 해서요, 우리가 이번 3일 동안 공부해야 되는 중요 개념이 바로 화자와 중심 대상,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요소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2가지 엄마 걱정과 참 힘센 말을 읽을 때 화자와 중심 대상을 찾는 연습을 할 거고요. 4, 5강 그리고 6, 7강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에 초점 맞추는 게 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시의 화자가 무엇인지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화자라고 하는 건 나와 있는 것처럼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나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바로 시의 화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첫 시간에 이 화자를 배우는가? 화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볼까? 시인은 시를 읽는 사람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화자를 내세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를 쓰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할 거고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하여 내세운 인물이 바로 화자라는 거예요. 다시 시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의 화자를 설정을 하고 그 시의 화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방금 확인한 것처럼 결국은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시의 화자를 찾는 건 매우 중요하겠네요. 좀 더 읽어볼까요? 시의 내용은 화자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로 이 화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의 주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화자를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어려운 개념 아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화자를 어떻게 찾을까가 궁금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 속에 나라고 나오거나 우리라고 나오는 용어가 있다면 찾아주세요. 이렇게 찾아지는 경우에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그럼 너무나 쉽게 찾아지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나 혹은 우리가 실제 시 속에 안 나올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 시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찾아보자, 혹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누가 무엇을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시의 화자, 나라고 하는 혹은 우리라는 존재가 나온다면 나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찾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 우리라는 대상이 안 나왔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숨어 있는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지? 혹은 화자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시이지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나오면 나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자. 그런데 그게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볼까? 바로 중심 대상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시에도 중심 대상은 존재해요. 중심 대상은 무엇인데요? 화자가 주로 이야기하는 대상. 무엇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야. 그치? 그 화자가 어떤 대상에 초점 맞추어 이야기를 전달하는가라는 걸 찾으시면 그게 바로 중심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심 대상은 왜 찾아야 하나요? 시 속에서 화자는 어떤 사물, 현상, 인물, 상황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텐데요. 화자가 주로 이야기하는 대상을 찾게 되면 화자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하자면 시에서 화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할 텐데 이걸 찾으면 그 상황 혹은 현상 혹은 사물을 우리가 찾아내면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시의 경우에는 중심 대상을 찾아보시고 이 중심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중심 대상은 어떻게 찾아볼까요? 우선 시의 제목을 봅시다. 제목을 통해서 중심 대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앞에 보았었던 엄마 걱정. 그럼 엄마를 걱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겠는데 엄마가 중심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참 힘센 말. 참 힘센 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할 것 같잖아. 그게 중심 대상이 되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을 찾자. 그게 주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될 테니까요. 또 무엇에 대해서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시적 화자와 중심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찾고 끝인가요? 아니요. 시를 읽을 땐 계속 찾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어. 시를 직접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 엄마 걱정을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 시를 쓴 시인의 이름이 기형도라고 나와 있고요. 이 기형도 시인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시고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 자, 어쨌든 지금 이 기형도 시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이 엄마 걱정이란 시를 같이 읽으면서 시적 화자와 중심 대상 찾는 데 초점 맞출게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시를 공부할 때요. 뭐 의인법, 화류법, 아니면 청각적 심상 이런 것도 공부했는데요. 물론 그런 거 중요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초 단계잖아. 물론 제가 그런 거 짚어드릴 거야. 하지만 나는 아예 생 기초다. 그럼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화자와 중심 대상 찾으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 나와 있었던 제목이 엄마 걱정이었었잖아. 아마도 이 대상이 중심 대상일 거야 라고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이 쓰였어. 시에서 나나 우리가 쓰이면 시적 화자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라고도 나오네. 바로 시적 화자가 등장하네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주요하게 읽으셔야 되냐면 이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 어떤 정서, 감정을 지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중심 대상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가셨어. 왜? 아마 이걸 팔러 가신 것 같아요. 그치? 열무 30단을 팔아서 엄청나게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치? 아마도 자신이 팔 수 있는 가장 많은 걸 엄마는 이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엄마는 되게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아니, 중심 대상의 경우에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가난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굳이 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겠지. 선생님, 우리 엄마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 시가 쓰인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4, 50년 전에 시를 썼다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대부분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잔 집에서 살림하는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마도 지금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셔야 되는 형편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무 30단 정도를 팔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조금은 형편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노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노시네라고 하는 뭐뭐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부정어라고 이야기하거든. 아니다, 그치? 못하다 이런 걸 부정어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시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많이 쓰여. 그래서 여기 안 오시네, 안 들리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잖아. 이런 부정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면 되게 기쁜 정서가 느껴진다기보다는 좀 슬픈 정서가 느껴져. 그리고 뭔가 체념적 정서가 느껴지는 것 같아. 왜?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안 오네? 엄마 발자국 소리 안 들리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좀 짐작할 수 있겠지? 우선 좀 더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중학교 과정에서 화류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화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어려우니까 모르는, 이건 그냥 전 모를래요. 이런 친구 그냥 넘어가세요. 화류법은 무생물, 살아있지 않은 대상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야. 살아있는 대상으로 표현한다고요. 해는 시들거나 안 시들거나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생물, 식물이 시들 수 있겠지. 그런데 해가 그렇다라고 표현하니까 화류법이 쓰였어요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 화류법은 까먹더라도 이건 기억해야 될 것 같아. 해가 시든다 라고 하는 이미지는 해가 높이 치솟아 뜬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아니,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럼 지금 해는 시든지 오래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녁이 되어가네,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뭐뭐처럼으로 나라고 하는 대상을 찬밥에 빗대고 있어요. 요건 좀 기억합시다. 우리 이렇게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이렇게 빗댄 표현을 직유법이라고 하고요. 나중에도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나라고 하는 대상,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을 찬밥이라고 하는 빗댄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걸 바로 처럼으로 연결한다면 직유법이구나. 찬밥이라는 건 어떤 거야? 되게 잘, 애지중지, 보호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나요? 아니, 찬밥은 뭔가 혼자 외롭게 있어. 그치? 막 보호받고 아낌을 받고 이런 존재가 된 것 같진 않아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왜 천천히 숙제를 할까?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게임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잖아? 그런데 이 친구는 집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엄마를 기다리는 것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나마 하나 시간 때울 수 있는 게 숙제인 거야. 천천히 숙제를 하면서 엄마가 언제 오려나 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라고 지규법.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해서 지금 발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배춧잎을 가지고 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발소리가 타박타박 귀에 들리는 것 같아. 이런 걸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심상, 귀로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배춧잎 같은 발소리는 뭘 의미할까? 경쾌하게 빠르게 오는 발소리의 느낌이 들지 않고 우리 아까 해가 시들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배춧잎이 하나도 힘이 없이 시들시들한 이런 모습이 떠올라서 터벅터벅 힘들게 돌아오시는 엄마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타박타박 발소리 같은 건 청각적 이미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소리라고 하는 걸 배춧잎이라고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바꾸어 주고 있어.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야. 그래도 우리가 좀 유식하려면 이것 하나 챙겨두고 있으면 좀 똑똑해 보일 수 있잖아. 청각이라고 하는 발소리를요. 뭐로? 배춧잎이라는 시각의 이미지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게 될 다양한 그 강의에서요. 어려운 개념 중 하나에 속합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고요. 지금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테니까. 공감각이라고 하는 건 감각이 전이가 되었다. 전이가 뭔데요? 전이는 옮겨가는 거예요. 원래 얘는 청각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시각 이미지가 보이는 것처럼 바꾸고 있잖아. 그렇게 옮겨가는 걸 감각의 전이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외우지 마시고 청각적 이미지만 느껴지는구나. 요 정도만 찾아도 충분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린 시적 화자잖아. 선생님 자꾸 딴 데로 빠지네요. 이 시를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다루는 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이 많아지고 있어.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어둡고 무서워 라고 되어 있어. 자, 여러분들 지금 어둡고 무섭다는 건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지금 화자는 어떤 상황인가요? 빈 방에 혼자 남아서 숙제를 천천히 하면서 시장에 가서 돌아오실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그 엄마의 모습이 오지 않고 있어요. 엄마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의 시적 화자는 어둡고 무서운 감정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창이 금가 있을 때 우리 바로 바꿀 거야, 그치? 하지만 지금 금이 간 창틈이 계속 있는 걸 보니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처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왁자지껄하면 밖에서 빗소리가 고요히 떨어지는 게 들릴까요? 진짜 시끄럽게 놀면 밖에 물론 천둥 번개까지는 들리겠지만 소나기 싹 내려도 안 들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혼자 있잖아. 그러니까 그 빗소리가 귀에 들려. 더 어때요? 이런 청각적 이미지, 빗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나 너무너무 외롭고 무서워 라는 정서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 거리던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의 시적 화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우선 우리가 짐작하건대 어린아이가 숙제를 천천히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선 1연에서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느껴져요.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1연의 내용이 과거의 것이라는 뜻일 거야. 그럼 지금 2연에 나와 있는 화자는 그 과거를 뭐 하고 있는 화자? 과거를 떠올리는 것. 우리 과거를 떠올리는 걸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어른이 된 화자겠지. 근데 이 어른이 된 화자 입장에서 과거를 떠올려 보았더니 눈시울이, 눈가가 뜨거워진대요. 여러분, 뜨겁다라고 하는 건 피부에 와닿는 감각이잖아. 이런 걸 촉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뜨겁게 만들어. 왜?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을 떠올려 보았더니 너무너무 불쌍해. 안 됐어.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 떠올렸을 때 내 모습이 내 유년의 윗목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러분들 우리 요새 윗목 아랫목이란 표현 쓰지 않아. 근데 옛날에 이 방이 온돌방일 때는요, 그 아궁이를 지피는 곳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궁이 근처는 되게 뜨끈뜨끈하거든? 그런데 거기서 멀어질수록 차가워지잖아. 아궁이 근처를 아랫목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멀어진 위치를 윗목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지금 내가 어린 시절 떠올렸을 때 내 어린 시절은 윗목과 같았어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나는 쓸쓸하고 추웠어요. 외로웠어요. 내 과거는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 난 엄마를 기다리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었었던 너무 외롭고 불쌍한 아이였어 라고 하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슬퍼하는 어른의 화자의 모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1연의 화자는 과거 어린 시절의 화자인 것이고 2연의 화자는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이 된 화자인 겁니다. 중심 대상은 바로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치? 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나도 중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반드시 푸신 다음에 이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다 좀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우린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윗글의 화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그치? 그래서 어떤 표현 나와 있었었냐면 우리 아까 읽었을 때 나는 엄마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선생님이 지금 읽었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라는 부분에서 나가 나오잖아요. 자, 윗글의 중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엄마 걱정의 엄마겠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거잖아. 바로 유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걸 찾아보자. 1번, 나는 엄마가 시장에 간 이후 혼자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반드시 해결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엄마가 시장에 열무 30단 이고 간 이후에 찬밥처럼 방에 담겨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2번, 나는 해가 진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해는 시든지 오래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3번, 나는 어둡고 무서워서 방에 엎드려 혼자 울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도 우리 1연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었잖아. 금간 창틈으로 빗소리가 고요히 들리고 난 엄마를 기다리면서 무서웠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엉엉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자, 4번에 나는 엄마를 기다리다 지쳐 혼자 찬밥을 먹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나의 처지를 찬밥에 빗대어 찬밥처럼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5번에 어른이 된 나는 쓸쓸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어 2연에 어른이 된 내가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았을 때 내 눈시울이 뜨거워져 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시 속에서 근거를 반드시 찾아보시면서 해결합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열무 30단을 통해 엄마의 고단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엄마도 집에서 쉬고 싶겠지. 그런데 이걸 이고 지고 나가서 팔고 와야 돼. 그래야
지금 우리 아이를 먹일 수가 있잖아. 2번 혼자 남겨진 화자의 처지를 찬밥으로 빗대서 찬밥처럼으로 표현했다. 아까도 보고 왔어요. 3번 가난했던 화자의 어린 시절을 금간 창틈으로 표현했습니다. 왜요? 창이 금이 갔는데도 그걸 갈 수가 없어. 가난하기 때문에. 4번 빗소리를 통해 엄마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나요? 아니요. 그 빗소리가 나의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거야. 나의 두려운 마음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왜? 나는 엄마 없이 혼자 방에 있어서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릴 테니까요. 따라서 답은 몇 번으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 차갑고 쓸쓸한 느낌이 있었고요. 이걸 윗목이라고 한 시어를 통해 나타내고 있어요. 쓸쓸했어, 차가웠어, 외로웠어 라고 하는 걸 내 유년의 윗목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시 하나는 좀 길게 읽었어. 근데 보통은 이렇게 길게 읽진 않을 거예요. 짧게 읽어야 되는 걸 선생님이 오늘은 특히나 우리 엄마 걱정은 되게 자주 나오는 시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네요. 다음 시는 조금 빠르게 읽어볼 만한 짧은 시입니다. 같이 볼게요. 말은 힘이 세지, 정말 세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쭉 연결해 보았을 때 나나 우리가 드러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 써볼까? 시의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시의 화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뭘 확인하면서 읽어보자? 중심 대상을 확인해 보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시의 제목에서 참 힘센 말이라고 하는 시의 중심 대상을 짐작해 보았는데 여기서도 말은 힘이 세지, 정말 힘이 세지 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참 힘센 말이 바로 중심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힘이 세지, 정말 힘이 세지 라고 반복되고 있잖아. 자, 엄마가 같은 말 반복할 때 있어. 왜? 엄마 나름으론 의미를 강조하려고 이거 중요해 라고 말하고 싶어서잖아요. 혹은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시에서는 운율이 형성돼. 우리 랩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 그런 건 운율감을 형성하기 위한 거죠. 짐수레를 끌고 따각따각 달리는 말보다 해서 여러분들 우리 타박타박이라고 했었던 용어도 청각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준다 라고 했는데 여기 따각따각의 경우에도 청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적어줄게. 타박타박이나 따각따각이나 이것은 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말이잖아.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의성어라고 부릅니다. 의성어, 따각따각, 타박타박은 청각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구나. 귀에 들리도록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각따각 달리는 말보다 말은 힘이 더 세지 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은 타는 말이겠고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일 거야. 근데 이 말이 힘 엄청 세가지고 짐을 막 끌고 다니잖아. 근데 그 말보다 우리가 하는 말의 힘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바로 동음, 이, 의, 어라고 이야기해. 같은 음을 지니고 있지만 소리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해서 같은 소리를 지니고 있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들. 말과 말이 그렇잖아. 이런 동음, 이, 의, 어를 활용해 주고 있어. 그런데 이 동음, 이, 의, 어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더 힘이 세라고 하여서 우리 말의 힘을 우리가 하는 말의 힘을 부각하고 있구나. 부각은 도드라지게 만들어준다. 두드러지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미안해 한마디면 서운했던 생각이 멀어지고 화난 마음이 살살 녹지. 잘할 수 있어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없던 힘도 불끈 솟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살살, 불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을 흉내낸 말 같아. 그치?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의태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장 구조를 보니까 좀 비슷하지 않아? 어떤 한마디에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문장의 형식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런 걸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용적인 측면이잖아. 바로 이 중심 대상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살살 녹이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기도 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중심 대상인 말에 대해서 이 말은 힘이 참 세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전달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2일, 3일, 4일 계속 나아가면서 원래는 이렇게 좀 짤막하게 읽어 나갈 거야. 바로 시적 대상과 화자를 찾으면서 각각 이 시에서 전달하려는 주제의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확인하신 것처럼 지금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중심 대상에 초점 맞추었고요. 중심 대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게 바로 시에서 전달하려는 주제의식을 찾아내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시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 어떤 거예요? 말은 힘이 있어 라는 거잖아. 그게 바로 주제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윗글의 중심 대상은 바로 뭐였지? 말이었지. 자, 화자는 어떤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힘이 솟는다 라고 표현했나요? 잘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사연에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힘이 솟는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5번이에요.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걸 찾아볼게요. 1번입니다. 화자는 말이 힘이 세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2번, 화자는 짐수레를 끌고 달리는 말과 사람의 말을 비교한 게 이언에 담겨 있었잖아요. 3번에 화자는 미안해 라는 말보다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더 좋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둘 다 힘센 말이었잖아. 다른 사람의 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4번, 화자는 미안해 라는 말을 들으면 서운함이 사라진다 라고 사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5번, 화자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힘이 솟는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사연의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각 연결하시면서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 1번, 말은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이 시의 내용인가요? 아니요, 시와 관련 없어요. 2번, 말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아니, 미안해,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로 힘을 줄 수 있잖아. 3번, 말은 짐수레를 끄는 말보다 힘이 더 세요 라는 게 바로 이언의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말은 삶에 지친 사람을 위로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잘할 수 있어. 가슴이 따뜻해지고 힘이 불끈 솟습니다. 5번, 말은 서운했던 생각을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라는 건 바로 사면의 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윗글에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가기 알맞은 말을 찾아 한 글자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참 힘센 말의 화자는 무엇이 화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힘든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말이라고 하는 중심 대상이 그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시를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좀 엄마 걱정은 길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짤막짤막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요소 바로 화자 그리고 중심 대상이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세 번째 강의로 연결해 살펴보도록 할게요.